저희들에게 자문을 구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법권 독립이나 이런 어떤 중요한 법률 제도에 대해서 국제적인 기준을 한번 설정해달라. 저희들한테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좀 우리나라 헌법재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그런 짧은 역사 가운데서 갈등도 있었고 대립도 있었는데 그런 갈등과 대립을 풀기 위한 헌법재판의 역할은 어떤 게 있었나요? 저희들이 1948년에 독립이 돼서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래 헌법재판 제도 자체는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설되기 이전에 4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한 16건 정도의 헌법재판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1년에 1000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인 대립과 갈등이 무척 심화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쟁과 갈등이 법이라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해결됨으로써 우리는 민주화를 경제개발과 동시에 달성한 나라라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제도를 통해서 헌법을 정점으로 한 법률에 의한 정치, 법률에 의한 질서, 이런 법치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완성되게 됐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공현 헌법재판관님 한 분이 이렇게 위원으로 선정되기까지 참 많은 일을 하셨고 또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솔직히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그런 국제 무대에 나가실 때 반가우셨는지 아니면 고민이 좀 있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국제기구에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게 한편 영광이지만 또한 거기서 제가 맡은 역할을 또 외국에서 기대하는 그 기구가 기대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앞섰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법률 문화가 이 경제나 또는 사회의 발전에 못지않게 국제적으로 이런 인정을 받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우리는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경험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이룬 것은 외국에다 소개해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의 경험을 존중하리라는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저도 자신감이랄까 이런 것은 갖고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가 작지만은요, 그 짧은 시간에 격동의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 공직을 거쳐오시면서 이쪽의 이야기도 들으시고 저쪽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그 법을 판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요? 네. 처음에 저도 법조인으로 처음 출발할 때는 모든 사회 현상이 법을 해석해서 적용만 하면 해결되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문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일도 양단식으로 또 어느 것이 반드시 옳고 그러냐 이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심판자 내지 판단자의 한계를 절실하게 많이들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 신앙인으로 사는 이유도 바로 그런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최대 고민은 결국 이러한 한계를 알고 그러면 결국 사람이 판단자는 저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또 겸손하면서 또 남의 얘기에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억울한 사람들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얘기를 토로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럼 그 우리나라의 헌법 재판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 있을까요? 네.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처음 출발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의 역사가 드물었기 때문에 헌법재판 사례가 사실 문헌도 없고 어떤 선례도
거의 없었던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배들은 그런 불모지에서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정점으로 한 법치주의가 어떻게 실현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국가의 제일 근간이 되는 것은 법치주의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헌법의 이념, 또 기본권 보장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또 그 실현을 통해서 소수자들의 의견도 들어지고, 또 그 실현을 통해서 국민들이 힘들었던 부분이 헌법재판을 통해서 이것이 호소가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어떤 헌법 질서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확립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결국 오늘날 우리가 경제개발과 동시에 민주화가 성취됐다고 외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한 중요한 저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역사는 그냥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네. 정말 많은 갈등과 대립과 또 고민과 그런 많은 변화를 겪어오면서 정말 알토란처럼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좀 더 소중하게 이렇게 여겨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지요? 네. 지난달에는 베트남에서 지금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하려고 국회의원들이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도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그동안에 한국이 민주화와 경제개발을 동시에 달성했는데 베트남의 목표도 똑같다. 한국의 헌법재판제도에 대해서 좀 많이 소개해달라.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몇 분이 오셔서 제가 한국 헌법재판제도를 소개했습니다. 몽골이나 또 태국 같은 나라는 매년 저희 헌법재판소를 방문합니다. 또 일본과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예나 또 헌법재판소의 활약에 대해서 깊이 조사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시아의 국가에서들은 지금 한국 헌법재판소를 하나의 어떤 선구자, 앞서가는 지도자로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런 과제들을 앞으로